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러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이 돋보이시는 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네. 요즘 너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니, 이게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너무 딱딱 짚어주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사본부에서도 한번 오랜만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렇게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정말 정치죠. 네.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했는데 길이는 23분, 원고지 52매 분량. 역대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사실상 대국민 담화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5분이었던 3.1절 기념사의 5배 분량. 자, 핵심은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그 말씀 자체는 맞죠.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네. 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문제는 어떻게 미래로 나갈 거냐에 대한 방법론. 방법론에서 너무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가시기 전에 또 그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좀 충분히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야당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직접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보고 받아보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딱 이래서 나의 결단으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랑 이제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좀 너무 아쉽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 생각보다 여론이 안 좋죠.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민주공화국에서 사실은 나를 따르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각각의 운명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처럼 뭐 군주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우르르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정말 좀 대통령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조금 답답했던 게 저도 담화를 들으면서 막 강요받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 제가 좀 X세대 특유의 그 반발심? 네. 강요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하는지 걱정스럽고요. 더더군다나 마치 이제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자고 일본이 이제 가해자인 셈인데 이 강제동원에서는. 근데 여기서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총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사과하고 좀 풀자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그냥 털고 가자. 네. 이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은 전공법인데 말이죠. 근데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다 양보하고 다 우리 거 다 내주고 다 했는데 근데 막상 일본의 태도는 적반하장인 것 같다. 그리고 이참에 다 밀려있던 거 다 해결하자. 뭐 이런 태도를 딱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뭐 혹을 붙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 거죠. 맞아요. 전략적으로도 저는 실패한 것 같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정말 또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모두 발언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수상, 또 중국의 저우언라이의 명언, 어록까지 전부 인용을 하면서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어요. 뭐 처칠의 이야기는 자, 과거와 현재를 경쟁시키면 뭐 미래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등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단하지 않았느냐. 좀 이게 설득이 됐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이분들 다 보면 또 옛날 분들이죠. 옛날 분들이죠. 네. 이거 몇 년 전이죠? 한 40년 됐나요? 오부치 선언만 해도 98년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세기예요. 35년이네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민 정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고받는 게 좀 있었죠. 네네. 그죠? 확실히 우리가 받을 걸 받으면서 그러나 좀 기분 나쁘지만 참자 뭐 이런 거였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출 규제 해제 이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4년 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박수를 쳤겠지만 지금은 대책 다 약간 마련했고. 떨떠름한 그런 상황이죠. 뭐 어쨌든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 그 소부장 기업들 개발한 기업들 입장에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또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담화를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이 마치 국민들이 야당 일각의 어떤 반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너무 적나라한 반일 감정 부추기기 여기에 당해서 국민들이 쏘가가지고 좀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부. 그렇지만 제가 볼 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거 좋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얻는 건 뭐고 우리가 잃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이거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국민들 요즘에는 대통령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똑똑하세요. 네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도자가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북한도 문제지만 일본도 지금의 친구지만 또 옛날에 우리하고 적이었고 언제 어느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패권의 야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남일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어떡하지? 그런데 또 하필 독도 얘기 나왔다고 막 하니까 이런 걱정되고.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의 수준까지 나가는 게 과연 이게 현명한 거야? 나 선뜻 동의 안 되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나 우려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다. 이렇게 봐요. 이게 무슨 반일이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신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타당한 걱정.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됐고 저는 그 국민들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새겨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외교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세계 1위의 패권 국가고요. 물론 중국이 세다고는 해도.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하고 척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그렇다고 나머지 나라하고 또 미국이 싫어하니까 척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척질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냥 우호적으로 지내면 돼요. 일본하고도 척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도 우호적으로 지내면 될 때 그렇다고 일본하고 완전히 단짝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내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남의 우리가 중국과 미국 중에 어디에 붙을까 이걸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두고 자기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여기서 미국하고는 얼만큼 가까이 하고 일본하고는 얼만큼 가까이 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가까이 하고 미국하고 동맹하면서 가까이 가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통상이나 경제적 지점은 어디인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전략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국 중심 외교를 해야 된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일본도 미국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 어떤 국가 이익이나 전략적 관점이 달라요. 그죠? 다르죠. 우리는 반도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의 위협이자 친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 반도라는 위치가 이런 어떤 세계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얘기했죠. 한편으로는. 근데 일본은 섬이고 태평양의 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 어떤 제국적인 야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확장하고 싶어하는.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어쨌든 동아시아의 평화를 계속 추구해 왔어요. 네.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의 브랜드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죠. 네,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또 그게 저는 우리 한류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국가의 이익이나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근데 느낌이 자꾸 동일시하고 남의 전략에 우리가 올라탄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국가 이익은 무엇이냐. 이걸 국민들하고 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외교를 하는데 우리 중심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자, 최근 의원님의 SNS에 말이죠. 지금 관련된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강제동원 또 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데 글이 항상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는 것으로 끝나서 자, 어제 윤 대통령 모두 발언으로 의문이 해소된 지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실은 더 궁금해졌어요. 더 궁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러잖아요. 급한 놈이 진다고. 네, 그죠? 맞아요.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서는 저는 물론 마음은 급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이슈에서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다.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그러나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그 이슈가 계속됐을 때 사실 더 일본이 곤란하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집행되었을 때도 곤란한 건 일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건가. 독도도 원래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 나오면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입장이죠. 우리가 일본한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 쳐야 되는 거고요. 군사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 대륙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우리가 줄 게 더 많죠. 그렇죠. 일본이 더 아쉽고요. 전략적 우위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소부장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저는 뭐 이런 모든 걸 상쇄할 만큼 대단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전략적 우위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제 선회를 하자면 북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는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어쨌든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국의 압박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북한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문제는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해서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 게 좀 우리 부담스럽죠. 그러나 또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미국한테 거꾸로 일본 설득해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피해자인데 당신들이 일본 설득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4월 달에 미국 가시잖아요. 과제가 많습니다. IRA 법도 뭐 그건 뭐 쉽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반도체법. 지원법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당장 지금 중국에서 그 생산량의 한 우리 삼성이라든가 SK의 생산량의 한 4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유예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까지더라고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자유무역의 반하잖아요. 그렇죠. 가치 동맹이라며. 뭐 초과 이익까지 환수한다고 하니까 아니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동맹으로서 미국하고 같이 가려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중국하고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마 4월 달에 가셔서 뭔가 진전된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풀어야 할 것이 있다. 갖고 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저는 민심이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정조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혹시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경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조사한다는 것도 있고 것 또 나눈 이야기 중에 이제 서로 진실 공방이 있죠. 이제 뭐 저 위안부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독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이해는 가는데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국정조사로 막 이렇게 정쟁화되는 게 꼭 바람직하냐.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히 여론에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걸 많이 얻었다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 역효과 날 수도 있고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 그냥 또 지나가면 그만이야.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 강제동원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될 것 같지만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채무를 갚아야 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한 법적인 나중에 리스크로 올 수도 있어서 제가 기업의 임원 같으면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고 북핵을 잘 방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본하고 어느 선까지 함께 할 거냐.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안보와 관련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라도 언제 적이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한 몇십 년 후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는 일본하고 궤를 같이 하고 실은 일본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게. 초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그 전선에 우리가 앞장을 서서 정말 행동 대장 역할을 할 거냐. 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는요. 항상 그랬어요. 보면 중국이 명에서 청으로 바뀔 때도 그렇고 또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미소냉전기로 옮겨갈 때 국제 질서의 전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어떤 한 나라에 100% 몰빵하면 안 된다. 네, 이건 매우 위험하다. 아무리 동맹이고 아무리 친해도 그러나 나머지 나라하고 적대국 관계되면 안 된다. 재테크하고 비슷하네요. 분산 투자.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는 그 관계 잘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중국하고 막 적대시하는데 우리가 막 앞장서서 나대고 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정세가. 자, 그런데 이제 나토 때라든가 약간 아슬아슬한 대목도 지난해 외교위선 있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다음 이슈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속보 나온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그 위례 대장동 하나가 있고 성남 FC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당헌 80조에 따라서 이 기소하면 원래 당직이 정지되는데 부정부패건으로. 그런데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좀 검찰의 기획수사나 탄압이다라고 하면 그 이제 당직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부의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친명계, 비명계, 주류, 비주류 갈등이 좀 있는데 어떻게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민주당에요? 뭐 이제 저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럼 다른 대안이 있냐. 뭐 그것도 뭐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또 반면에 또 비주류 입장에서 그럼 이대로 갈 거냐. 그것도 보기가 좀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보면 불안정하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전체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유가 어쨌든 저는 검색이 좀 심한 면도 분명히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계속 이렇게 가면서 얼어붙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교나 이런 현안들을 앞두고 정말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비주류
주류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다만 이 과정을 저는 이렇게 싸워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은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그게 정치죠. 네,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사실은 뭐 여야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 온전신에 그래요. 온전신에 지금 보면 국민하고도 그러고 여야 관계도 그러고 또 당 각각의 내부도 그러고 국민들이 뭘 보고 희망을 가질까. 저는 얼마 전에 좀 다른 얘기냐면 저출산 이런 얘기하는데 전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희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치가 뭐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럴 때 사실은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요. 저 나라는 저렇게 서로가 생각이 달라 봐. 그래서 그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관계 쓰기 딱 좋죠. 이관계를 쓰죠. 그래가지고 상대편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보 떼내고 제가 국회의원이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접근해가지고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 얘기 듣고 내 생각도 조금 양보할 건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옳은 얘기하는 것도 많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한일 회담에서는 야당의 얘기를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한 신뢰를 보냈는데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 본인 지지 안 하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반대 그렇게 입장도 좀 듣고 만나고. 했으면 일본한테 그리고 일본인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서 왜 일본은 저렇게 독일처럼 못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통은 이제 북한 인권 상황이 상당히 좀 조명이 되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 내외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로 꼽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어쨌든 미국이 요즘에 보면 무역이라든가 국제관계에선 자유주의가 거의 쇠퇴해서 제가 요새는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전 세계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니까요.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신랄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미국은 워낙에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 우리가 보면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수정헌법이죠. 그래서 허용하고. 그러니까. 맞아. 근데 또 그거를 또 정치인들은 약간 약간 코믹하게 또 받아들여서 넘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 대목이 또 이게 폭력과 괴롭힘 사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서 그게 violence하고 harassment라고 돼 있던데 조금은 이제 사실 낯뜨겁긴 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MBC 건도 그렇고 지난 정권 때 사실은 또 반대편에 있었던 TV조선을 좀 약간 제약을 했죠. 솔직히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다. 언론의 자유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누구 편이든지 간에 보장해주고.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MBC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탄압당해
네.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네. 분명히 상대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왜 볼테르 얘기라고 막 도는 네.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의 입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의 발언 때문에 타단받을 때는 당신 편에 설 것이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볼테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누가 만들었건 좋은 말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자유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당은 자유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그 말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이현주 전 의원님께 최근 현안에 대한 해안 아주 지혜로운 해법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네.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